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지금 말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득음을 하는 사람처럼 피를 토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예, 이번 주 고용지표 금요일에 발표됐죠?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지만 상승 교수님은 예, 안녕 못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코로나 새로운 변이종인지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거의 목소리를 못 냈었는데 그나마 어제 아이고, 오후부터 좀 나아져서 선생님 인터뷰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못하는 선생님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던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고용지표 때문에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새해부터 흔들리던 주식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반전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실업률은 기존의 3.7%에서 3.5%, 이 3.5%가 50년 내에 최저 실업률이거든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인데 이 정도였으면 사실 증시가 하락해야 되는데 일단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에 나오는 거 말고 그 안에 구체적인 고용지표 안에서 좋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이 난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주 중반에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막대기가 또 나왔잖아요. 네. ADP라든가 챌린저라든가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 이런 것이 전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난판 페이롤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겁먹고 목요일 날 네. 증시가 내려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열어보니까 지난달에 26만 5천 개였는데 이번 달에는 22만 3천 개. 거기다가 인건비가 지난달에 0.6%였는데 이번 달에 0.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3.5%로 진짜 역사상 최저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환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난판 페이롤 지표가 나온 직후에 다우존스 지수는 350포인트는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월가의 시각은 뭐 이 정도로 해서는 이 연준의 기존의 긴축 경로 여기는 영향 줄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이제 시각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증시 선물 지수가 자꾸 빠지더니 9시 반에 본장 열리면서는 S&P하고 나스닥 100 NDX가 마이너스권으로 한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10시에 그 서비스 PMI가 나오면서 네.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었죠. 근데 어쨌거나 증시 상승의 기반은 난판 페이롤 안에서 인건비가 0.3%, 지난달에 0.6%였는데 그것도 바로 0.4%로 수정해서 발표됐는데 지난달에 0.4, 이번 달에 0.3 이렇게 완만한 기조로 인건비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시장의 약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갖고 일단 증시 상승의 기반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 11월 고용지표가 증시에 충격을 줬던 게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제 NFP가 예상보다 높았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 임금 상승률이 0.6%로 이게 크게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단 둘 다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NFP도 몇만, 2만 건 정도가 감소된 걸로 수정이 됐고, 임금 상승률도 0.6이 아니라 0.4%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했으면 12월 초에 증시가 충격을 받을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데 늦게라도 수정이 된 거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일단은 임금 상승률이다. 왜냐하면 0.3%고 이게 연율로 따지면 4.6% 정도인데 페드가 목표로 하는 게 3.5% 정도로 상승률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종목이나도 전월보다 특히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증시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계속 이 고용 지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이 더 추가적으로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난판 페이롤 수치가 나온 이래로 이제 이후 9시 반까지 지수 그 선물은 제자리로 쭉쭉 빠졌지만은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이미 네, 그때. 네,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뭐 피봇 같은 건 기대하진 않지만은 추가적인 긴축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벌써 국채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10시에 서비스 PMI 그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증시가 이제 상승하게 되었다. 그렇게.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9월 이후 CPI나 PC에서 보면 상품 가격이나 제품 가격은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되면서 지수가 쉽게 꺾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변하는 게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 이게 열과 예상치가 55.1% 정도 나올 거라 했는데 50 이하 49.6이 나왔어요. 이게 그렇다면은 연초부터는 서비스업 지수도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꺾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5%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대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PMI가 이제 그 50을 기준해서 50 이상이면은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고 50 미만이면은 위축 국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 56 정도 나왔을 때는 여전히 이 강한 이 서비스 PMI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더 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50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더 긴축을 강화할 이유가 이제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급격하게 많이 내려갔으면은 경제 침체 가능성 때문에 또 증시가 놀랐을 텐데 50에서 살짝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골디락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뭐냐면은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할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또 경제 침체로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아주 중간에 아주 애매하게 적당하게 PMI가 내려왔다. 그렇게 보고 PMI 그 서비스 지수와 함께 또 발표되는 게 PMI 프라이스 인덱스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지난달 70에서 이번에 67.6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걸만 볼 때 서비스 인플레이션 여기도 분명하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급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페더럴 페드 와치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2월 1일 날 하고 3월 연준 FOMC에서 금리 인상이 25bp로 이제 그 가능성이 확 낮아진 거고, 그 다음에 연말 최종 금리 수준도 당초보다도 확 낮아지고, 이제 거기서 국채금리 내려가고 달러화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증시 위험 자산들이 이제 환호하게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초에 이미 발표된 그 ISM 제조업 지수나 S&P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PMI 등 보면 제조업 분야는 완전히 지금 11월, 12월 연속으로 크게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꺾였다. 이 얘기는 페드가 원하는 수요, 그러니까 즉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 이 수요를 줄이겠다. 그 얘기는 이제 임금 상승률도 낮추고 그렇게 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수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던 페드, 이 금리 인상 정책이죠.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연말에 그 텍스 세일링으로 해갖고 대량 매도했거든요. 예. 많은 투자자들이. 네. 그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야금야금 들어와서 S&P 3,800을 이제 굳건히 지키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대거 뛰어들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대량 숏치고 있던 것을 급하게 쇼커버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이 전부 어우러져서 금요일에 아주 급등장을 연출했다 이렇게. 예, 그 고용지표 안에 좀 세부적인 것을 보면 이 서비스 섹터의 일자리가 12월에 35,000개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서비스 섹터가 뭐냐면 결국은 접객업소잖아요. 뭐 외식, 네네. 메디컬 서비스, 호텔, 뭐 항공 안에 보면 일종의 파타임 근로자들인데 이 분야가 계속 강했다는 얘기는 서비스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일자리가 12월에 35,000개 감소했다. 이것은 서비스 섹터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연준은 그 고용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인건비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뭐 사실 미국에서 실업률 최저 내려가고 고용 뭐 많이 하고 그러면 경제에 좋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인건비가 올라갈까봐 이제 고용 시장을 타이트하게 억누르고 있었는데 인건비 쪽에서 약화 조짐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연준이 마음에 드는 연준이 원하는 그런 이제 경로로 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입증된 거죠. 사실 이런 말은 좀 이게 좀 그런데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인건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건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은 게 역사적으로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연준이 그 임금 상승률에 두고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면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말에 사실 워낙 많은 휴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뭐 이익에 상관없이 10% 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예산안 문제까지 나오면서 채권 금리나 달러화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산안이 인플레이션 논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한 1,60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이러다가 늘어난 예산안만큼 연준의 긴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산 증액도 있지만은 그 미국의 그 민주당의 주지사들이 이제 있는 그 이제 스테이트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어요. 그 거의 모든 주에서. 그래서 연준은 사실 인플레이션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스테이트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또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월가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에서 이 최저임금이 이제 앞으로 또 인건비에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오늘 난판 페이롤과 PMI로만 볼 때는 증시는 환호할 만한데 최저임금 상승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네.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네. 이왕 뭐 정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지금 메카시 의원이죠. 하원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번 연속으로 투표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부결된 거죠. 이게 미국 12번, 역사상 거의 100년 내에 12번 12번 투표했습니까? 100년 내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이 지금 공화당이 일종의 반란표들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혹시라도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이게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없겠지만은 내년 한 2월 내지 한 3, 4월 정도 가면은 증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하원에서 왜 공화당 출신의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 되는 것을 12번이나 투표하면서도 계속 실패시키느냐.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메카시 의원이 온건파예요. 그래서 강경파로 이 득실거리는 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온건파인 메카시 하원 의장 후보가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하고 짝짝꿍 돼갖고 민주당 정권의 재정정책 이런 걸 다 찬성해 줄까봐. 그래서 강경한 좀 태세로 돌아서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부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카시 의원이 지금이라도 나는 바이든 정권의 그 재정정책에 대해서 내가 강경하게 투쟁하겠다. 뭐 이런 걸 선언하면은 바로 하원 의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성적으로 뭐 민주당에 조금 이제 이렇게 물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제 어정쩡한 온건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연방 부채 한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끝났거든요. 네.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게 진짜 1도 협조하지 말라. 이제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하면은 지지해주겠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백하시 의원이 그걸 동조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연방 부채 한도 이것이 이제 정치의 이제 핵폭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월달 현재의 연방 부채 한도에 거의 이제 그 천장이 꽉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월 정도 되면은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 이제 연방에서는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2월 내지 3월부터는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찰로 임시로 돌려주는데 그것마저도 고갈된다고 하면은 진짜 4월, 5월, 6월 이때 가서는 연방 정부가 스탑될 수 있고 지난번에 한 번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올해 한 달인가 2달 동안 셧다운되는 바람에 증시가 약 한 10% 폭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 벼르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는 한 푼도 증액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장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간다면 증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중기적인 이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뭐 걱정할 건 없지만은 하여튼 와치할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부채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게 아니겠죠. 공화당에서는 그걸 협상 카드로 자기네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문제는 그게 표면화됐을 경우에는 연방정부 셧다운부터 모든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직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 일단 점차 시간을 보고요. 이 기술적인 지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기술적인 포지션을 보면 S&P 500 인덱스가 일주일 내내 하락했지만 3,800포인트를 지켜냈고 나스닥 지수는 전저점이 1,250포인트인데 이걸 강력하게 일주일 내내 하방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거 사실 여차하면 이게 하방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런 걱정은 이제 다음 주에는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뭐 다음 주 뭐 CPI가 또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증시의 이제 포커스는 어닝으로 이제 옮겨가거든요. 예. 다음 주 후반부터 빅뱅크들 이제 시발로 해서 이제 어닝이 이제 개봉되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어닝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봐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뱅크 주식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뱅크들의 그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뭐라고 그러나요? 돈 떼일 충당금. 네,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지금 그런 걸 떼놓고 하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주들이 있잖아요. 예.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술주 나스닥 지수를 그동안에 선도했던 게 이제 빅테크들인데
이 빅테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성장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들에게마저도 이제는 가치주들이 갖고 있는 PR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도 또 뭐 반도체라든가 모든 그 기술주들에 대해서 PR이 20을 넘으면은 비싸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요. 지금 S&P의 평균 PR이 지금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주인데도 불구하고 20이 넘으면 비싸다. 이래갖고 지금 최근에 빅테크들 중은 돌아가면서 이제 얻어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제가 볼 땐 이 월가의 이 기술주들의 그 비관적 그 시각, 이것이 이제 기술주들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번 어닝 실적에 따라 갖고 이 증시가 어디로 갈지를 판명 났던데, 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어닝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증시 지수는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다른 포인트를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1월 6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인데,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느 증권사, 심지어 되게 안 좋게 본 골드만삭스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수요일부터 금요일, 수목금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닝이 좋게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 이걸 감안하면 어닝이 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 반영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반대로 좀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그런 거 개념 없이 적극적인 매수로서 임했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혹시 어닝 발표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장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점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어닝 이번 그 실적 시즌에서 실제로 발표되는 어닝 그 성적보다도 오히려 다음 분기, 네. 차후의 영업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 가이던스가 대단히 중요하게 네. 생각될 거구나. 네.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제 외국인 매수 세력이 몰려드는 거, 요거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보면은, 지금 월가에서 지금 시각은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긴축 사이클에 있잖아요. 아무리 뭐 부해말 뭐 긴축 사이클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이 억누르는 지금 입장에 있고, 반대로 이머징 마켓은 지금 뜨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거. 이머징 마켓은 지금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보다도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의 한 일환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개연성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단 뱅크들이 어닝을 시작하는데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고, 앞에서 잠깐 선생님 언급했지만 채권 시장만 보면은 일단 긴축 사이클은 시장의 예상치인 연말 기준금리 5% 이상일 것이다는 기대는 채권 금리만 보면 접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4.25%, 10년 만기는 3.5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사실은 이 전체 시장 판도를 가장 정확히 보는 곳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10년 국채 금리 아마 지난번 그 저점이 3.4%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그 정도 내려가는 동안에 증시의 위험 자산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목요일에 CPI가 예정인데, 한국 시간은 목요일 날 밤인데, 현재 그러니까 지난달 연말에 발표한 PCE, 그 다음에
킬리브랜드 홈피에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의 추세를 보면 거기에 ISM 서비스 업 지수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된 걸 보면 예상보다 좀 더 지난번 추세를 계속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이 추세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흐름, 이제 거기에 비슷하게 이제 CPI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여기보다도 네, 어닝에 집중할 것 같고, 근데 화요일 날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거든요. 네, 이 파월 의장이 사실 이 증시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잖아요. 지금 증시가 올라가면은 국민들 돈이 넉넉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증시 올라가는 걸 되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인데 화요일 날 연설이 있는데 물론 그 화요일 날 주제는 뭐 시장에 대한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제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금 오늘 나왔던 고용시장 또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요일 날 파월 의장의 입이 상당히 좀 겁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화요일에 파월 의장의 스피치, 그다음에 목요일에 CPI, 금요일에 어닝 시작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증시 외적인 변수를 보면 일단 국제 유가나 농산물 가격 등 이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천연가스,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된 천연가스가 거의 상당한 속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럽의 이제 유럽 부분이 비록 이제 유럽이겠지만 인플레이션 부분에 좀 더 완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그 핵심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근데 유럽의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에너지였어요. 네. 네, 특히 천연가스, 네. 그 다음에 전기세, 뭐 이런 거였는데, 천연가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올라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유럽이 그동안에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자구책으로서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 나왔고 그다음 액화가스 저장소도 충분히 건설 중에 있어갖고 곧 완공될 정도. 뭐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는 이 정도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유럽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죠. 예. 미국에도 뭐 가정용 그 천연가스 값이 올라갔고 가정용에 조금 부담을 줬지만은 가격이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에 크게 도움 줄 것이다. 그렇게.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증시 주변 지표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하나 남은 게 이제 고용 지표인데 그 고용 지표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완화되고 있다. 이게 일단은 그나마 뭐라 그러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안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준 멤버들이 오늘 아침에 그 난판 페이로를 본 후에 보스틱 총재 같은 분도 우리 연준의 긴축 경로는 조금 더 변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최종 금리는 5.25%까지 올라갈 것 같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절대로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연막을 치긴 쳤는데 증시에서는 채권 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그거 말을 이제 곧대로 안 믿는 거죠. 좀 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OMC 의사록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보드 멤버 이사진도 2023년에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없다. 아마도 이런 식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날에 그 카시카리 총재죠. 카시카리 총재도 기준금리 5.4%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의 반응을
그대로 시장이 믿고 있고 연준 멤버들 뭐 지역 연준 총재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애써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연준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이었던 제임스 블러드 예, 총재가 목요일 날인가 나와갖고 예, 뭐 이 정도면은 금리를 다 올리고 네, 인플레이션 충분히 내려갔다. 네, 우리가 더욱 긴축을 강화할 이유가 별로 없다. 네. 상당히 매파적으로 돌아섰어요. 아니, 이것이 상당히 증시에 온화하게, 상당히 지금 희망을 본. 상당히 온화적으로 돌아섰죠. 네네. 아, 선생님께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 제임스 블라드가 작년에 매파의 선두였잖아요.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발언 내용만 보면 제가 이제 수요일 정도에 이 방송을 할 건데 그 블라드 총재 발언을 가지고 방송을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 왔으면 뭐 기준 그러니까 제한적인 수준까지 어느 정도 접근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화적인 발언으로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목요일에 증시 하락 과정에서도 이 블라드 총재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하려다가 꺾어졌잖아요. 네네. 네. 그 점은 좀 주목하고 있어야 근데 될 것 같아요. 그 제임스 블러드 그 총재가 약 한 2년 전부터 네. 연준 총재나 연준 다른 멤버들하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연준의 그 긴축 경로가 제임스 블러드 총재 예언대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예. 이 시장에서 볼 때 예언을 적중을 잘 시켰던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 말이 앞으로 이 또 새로운 방향의 예언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희망을 네. 이제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수요일에 좀 더 구체적인 그분이 했던 내용을 좀 더 가지고 방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네. 지금까지 나스닥을 계속 힘들게 했던 게 이제 테슬라, 애플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서서 힘을 들게 했어요. 네네.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사이클처럼 뭐 테마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게 좀 멈춰야 나스닥에서도 반등 요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들에게 그 가치주의 PER을 지금 들이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이 높다. 이제 거기에다가 월가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 둔화가 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그 상품인 오피스 365 이것이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도 포화 상태다. 네. 더 이상 이제 매출을 늘려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매수 추천을 이제 안 하고 이제 강등시켜 버렸어요. 중립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했는데 금요일장에서 남들 다 연락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웃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주식 개별 보면 2년 전, 3년 전에 밈 주식의 대표적인 하나 중에 이 배드베스 비욘드 일종의 화장실 뭐 이것저것 그 기구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CEO가 나서서 뭐 계속 기업에 대한 의문 한마디로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FTX와 관련해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실버게이트 일종의 뭐 암호화폐 은행인데 뱅크런이 나오면서 지금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데 이렇게 이 개별 기업들 파산 가능성 소식이 증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뭐 이 월가의 비관론자들은 S&P가 3천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평균적인 시각도 3,600 정도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 뭐 이런 시각이 있긴 한데 그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이 돈 못 버는 소형 기업들은 몇 개는 파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네, 물론 배드앤비욘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는 뭐 연준의 긴축 사이클하고 상관없고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한번 장보러 한번 갔었거든요. 예. 가는데
뭐 가정용 주방기구 팔고 뭐 이불 베개 뭐 커튼 팔고 옷장식 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굳이 베드앤비욘드를 안 가도 지금 다 살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죠? 근데 베드앤비욘드 그 매장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 유지비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들죠. 뭐 이런 거는 사양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AMC 같은 극장이 있잖아요. 네. 요즘 누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갑니까? 미국에서는 영화 보러 이제 안 가요. 집에서 뭐 대형 스크린 있고 유튜브 뭐 자기가 검색하는 대로 다 나오고 하는데 네. 누가 뭐 영화관에 가겠습니까? AMC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 시설, 그 유지비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아메아파의 그 시장에서도 지금 해킹도 쉽고 돈 세탁도 쉽고 조작질도 쉽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이 뚝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투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에서 규제가 엄청 심하게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래소들에 대한 그 불신, 이것에서 이제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소 진짜 탄탄한 거래소 이런 몇 개는 전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드앤비욘드, 아모아페 이거는 연준의 긴축 사이클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혹시나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렇게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벌써 40분이 다 됐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어떤 대응, 뭐, 파월의장도 있고, CPI, 어닝신 시작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당부 말씀이나 뭐, 하신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S&P는 한 3,800에서 한 3,950, 요 정도 사이가 상당히 편안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3,950 넘어가면은 또 월가에서 매도 세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보다도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중국.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주식을 매력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투자를 못했거든요. 혹시 뭐 무슨 딜리스팅 될까봐.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위험 좀 적어갖고 중국 주식 아주 엄청 올라가죠 지금. 엄청 올라가고. 그 엄청나게 정권으로부터 박해받았던 알리바바. 여기서도 지금 정권 차원에서 지금 하나씩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하여튼 거기다가 또 뭐 유로와 엔화 강세, 그다음 달러와 약세, 국채금리 하락, 뭐 이런 데서 금, 은, 구리 가격 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기세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가의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올해 전반기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한 주식 이건 잊어버려라. 그저 현재 돈 잘 벌고 있는 가치주, 대형 가치주 여기에 담고 올해 후반에는 기술주에 투자하라. 이제 이렇게 조언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당장은 돈을 잘 벌고 있는 대형 가치주 이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40분 가까이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도 리딩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시간 주세요. 한국 시장은 사실 지난주 좋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계속 잠만 자느라고 제대로 보질 못했지만 미국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좋았죠. 어찌 보면 외국인들은 주식시장하기 좋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열심히 선물 매수와 함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쓸어 담았죠.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주도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사실 지난주에 그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 방송 2회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고용지표 안에 분석해야 되겠죠. 월요일엔 고용지표를 구체적으로 좀 더 뜯어보겠고요. 다음에 수요일쯤에는 되도록 빨리 지난주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하셨던 말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그 말씀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